안녕하세요. 밤과 책사입니다. 요즘 주변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에 고양이를 키우는 지인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너무 귀여워서 영상 좀 찍어와 봤습니다. 두 마리 키우는데 두 마리가 성향이 너무 달라서 한 놈은 너무 겁이 많아서 제가 가니까 바로 숨어버려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다른 한 놈은 완전 개냥이로 저한테 와서 비비고 얼굴 들이밀고 하는데, 사실 고양이를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는 저도 그 녀석이 와서 막 비비고 그러니까 귀엽기도 하고 정이 좀 더 가더라고요. 저도 가끔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 한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게 좀 겁도 나고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아직은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키워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아리스가와 아리스의 단편 중에 201호실의 재난이라는 책입니다. 미국에서 온 락스타가 공연을 마치고 호텔로 들어와 술을 먹고 잠들었는데, 깨어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락스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도쿄의 한 호텔로 들어가 보시죠. 자기 눈에는 보인대. 말을 마친 히무라 히데오는 벌컥 맥주잔을 비웠다. 와스다 대학에서 열린 범죄사회학회에서 무사히 발표를 마쳐 긴장이 풀렸는지 오늘은 평소보다 잔을 비우는 속도가 빨랐다. 어떤 주제로 발표했느냐고 묻자 계획살인의 우유적 속성이란다. 어떤 내용이었냐고 묻지는 않았다.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기분이 나빠 보이지 않으니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모양이다. 그보다 발표장에서도 지금처럼 넥타이를 단정치 못하게 느슨히 매고 있지는 않았는지 신경이 쓰인다. 여기는 메이지 거리에 위치한 빌딩의 지하 1층, 독일 선술집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레스토랑이다. 오사카에 사는 나 아리스가와 아리스와 교토에 사는 히무라가 도쿄에서 가끔씩 마주 앉아 술자리를 가진 일은 지금까지도 종종 있었다. 나는 도쿄에도 지인이 많지만 전국적으로 친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히무라 조교수를 위해 같이 마셔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히무라는 반발하겠지만, 어릴 때부터 그랬대. 가족들도 모두 같은 능력을 가졌고 여행지에서 숙소에 묵을 때마다 온 가족이 여기는 괜찮은 것 같군, 이 방은 안 되겠어, 바다가 보이는 방으로 바꾸자, 뭐 이렇게 호들갑었던 거지. 아버지가 제일 열심히였대. 그걸 보면 여자들만 이 방에는 유령이 있어, 나에겐 보여, 이렇게 떠드는 건 아닌 모양이야. 이야기 속의 그녀는 히무라가 학교에서 만났다는 어느 대학 연구원인데, 점심 식사 자리에서 오컬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히무라가 싫어하는 화제다. 지나가는 웨이터를 불러 잔을 채워달라고 부탁했다. 나도 덩달아 잔을 비우는 속도가 빨라졌다. 일을 끝마친 히무라와 달리 나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국립국회 도서관에서 열심히 자료를 조사해야 한다. 소설가를 생업으로 삼은 죄라고 해도 도서관 때문에 도쿄까지 와야 한다는 건 귀찮기 그지없는 일이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가 언제인데. 여자들만 그러겠어. 남자들도 그런 소리를 하는 녀석도 꽤 있어. 회사 다닐 때 동료였는데 같이 출장을 갔다 비즈니스 호텔에 묵었는데 나한테 방을 바꿔달라고 부탁하더라고. 나는 접시에 남아있던 비엔나 소세지에 듬뿍 머스타드를 발랐다. 히무라는 이제 안주는 됐다는 얼굴로 카멜 담배를 물고 있었다. 방을 바꿔달라는 건 거기에 뭔가 있다는 소리겠지? 이기적이군. 본인은 바꾸면 그만이지만 동료는 귀신한테 시달려도 된다는 거야? 프런트에 다른 방을 준비해달라고 하면 되잖아. 제 딴에는 영감이 없는 사람이니 별 상관없다고 생각했겠지.
그리고 그때는 만실이라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바꿔줬어? 그럼 어떡해. 나는 비엔나 소시지를 오물거리며 말했다.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하고 말하자마자 그럼 바꿔줘 하는데 싫다고는 못하잖아. 아무렇지도 않은 척 바꿔줬지만 솔직히 기분은 별로지. 무서워서 방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자지는 않았고 그랬겠어? 아침에 빨리 일어난 탓인지 금방 잠들었어. 이상한 기운도 못 느꼈고 그뿐 아니라 처음 내가 묵었던 방은 시계 알람이 고장났었거든. 오히려 잘 됐지. 다음날 아침 얼굴을 보자마자 아무 일도 없었냐고 진지하게 묻길래 좋은 방이었다. 굉장한 미인과 한 침대에서 자는 꿈을 꿨다고 말해주니까 금세 낯빛이 달라지더군. 녀석이 본 유령은 미인이었던 모양이야. 너하고 오지 않았다면 그 남자는 복도에서 잤겠네. 역시 월급쟁이는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귀신을 본다고 좋은 점은 하나도 없다면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부럽다면서 한숨을 쉬더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위로해. 본인에게는 절실한 문제겠지만 우리 둘 다 영감이 없는 체질로 태어난 걸 감사해야겠네. 신이나 영혼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은 남자가 말하면 비아냥대는 걸로 들릴 뿐이다. 아니, 비아냥대는 게 맞겠지. 그들의 눈에 뭔가가 보인다는 건 믿는 거야? 내가 묻자 힘을 하는 웃으며 담배를 든 손으로 웨이터가 가져온 잔을 받았다. 그야 보이겠지. 사춘기 여자애라면 주목받고 싶은 마음에 영감이 있는 척 연기할 수도 있지만 다 큰 어른이 그런 거짓말을 할 리 없잖아. 그들은 실제로 보고 느끼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걸 보고 느끼는 건 인간의 특기니까. 그런 맥락에서 귀신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 일본 전국의 호텔과 여관에서 오늘도 내일도 나타날 거야. 잘도 떠든다. 술 기운이 오른 것이리라. 한 잔도 못하는 건 아니지만 힘을 하는 그리 술이 센 편은 아니다. 그럼 하나만 묻자. 한간에 떠도는 귀신 이야기는 대부분 비슷하잖아. 손님이 공포의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여관의 종업원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침통한 표정으로 실은 3년 전에 그 방에서 자살한 손님이 있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그건 대체 뭐지? 물론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미려 허풍을 섞었겠지만 죄다 허풍이야. 정말로 그 방에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다면 여관 측에서 바보같이 그걸 밝히겠어? 어떻게 그런 방을 줄 수 있냐고 욕이나 먹을 텐데. 어떤 사건을 조사할 때 관계자가 한 말이야. 그런가. 하지만 그대로 방을 썩힐 수도 없잖아. 사건이 잠잠해지면 다시 사용하겠지. 물론 그렇지. 손님에게 그 방에서 3년 전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관계자는 절대 없어.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었다면 잠잠해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 그럴 경우에는 그 사건을 모르는 외국인에게 주든지 하겠지. 그건 좀 그런데 뭐가 그래? 실제로 피해를 본 것도 아닌데 일일이 그런 걸 따지다간 장사 못 해먹지. 네가 경영자라도 분명 그렇게 할걸. 정 못하면 숙박 요금을 할인해 주던지. 그럴 수는 없지. 그랬다가는 그 방에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줄 알아챌 테니. 그렇게 생각하면 여관에 묵는 건 참 스릴 넘치는 경험이군.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를 방에서 자는 거니까. 지금까지 수십 곳의 여관에 묵어봤는데 어쩌면 그 중에 사람이 죽은 방이 있었을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여관에 묵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런 방이 당첨될 확률은 분명 높아질 거야. 하지만 그런 게 무서워서 여행을 피하는 사람은 없어. 나는 팔짱을 꼈다. 오늘 밤 묵을 방은 괜찮은지 걱정이 됐다. 힘을 하는 웃으면서 새로운 담배에 불을 붙였다. 설마 귀신이 나올까 불안해하는 건 아니지? 이상한 게 나와도 신경 쓰지 마. 여행에 해프닝은 항상 따르는 법이니까. 귀신이 나올까 무섭지는 않지만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방에 묵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임산 범죄학자 히무라 교수님께서도 그건 피하고 싶지. 뭐 그야 그렇지만 모르고 묵으면 상관없겠지. 설사 그런 방에 묵는다 해도 무슨 일이야 일어나겠어. 아우슈비츠와 다우 수용소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 이 근처 호텔이었지? 오늘 밤에는 나시 신주쿠의 호텔에서 묵을 예정이다. 나에게는 사치스러운 호텔이지만 오늘 도쿄에는 이벤트가 많은지 빈 방이 그곳밖에 없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방이 없는 모양이야. 일찍 예약을 해놓기를 잘했어. 여간 운이 좋은 게 아니다. 듣자 하니 히무라의 숙소는 다이너스티 호텔이라고 한다. 제값 내고 묵으면 서비스 요금이며 소비세를 포함해 1박에 5만엔은 하는 고급 호텔이다. 물론 나는 묵어본 적이 없거니와 커피숍에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의식주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히무라의 평소 생활 태도를 생각하면 어림도 없는 요금이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대학 동료가 유효기간이 지날 것 같은데 도쿄에 갈 일이 없다면서 할인권을 양도했다고 한다. 덕분에 일반 호텔 수준의 요금만 내고 묵을 수 있다니 부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림의 떡 다이너스티 호텔이라 정말 운이 좋았네. 기념으로 목욕 가운이나 가져다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다 걸리기라도 하면 경시청도 오사카 경찰도 다시는 현장에 들여보내주지 않을걸? 하기야 범죄 현장에서 실제 조사에 참가하는 필드 워크를 연구 방법으로 삼은 히무라 교수님께서 좀 도둑질을 하다 걸려서 경찰과 사이가 틀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 정말 거기에 목욕 가운을 갖고 싶으면 사다 줄게. 만엔만 줘. 어허, 진짜로 손 내미는 거 보게. 알았어. 그럼 볼펜으로 만족할게.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시간이 꽤 흘렀다. 손목시계를 보니 벌써 9시다.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오늘은 빨리 잠자리에 들고 싶었다. 힘으라도 눈치챘는지 그만 일어나자고 했다. 그래, 모처럼 고급 호텔에 묵는데 1분이라도 오래 있어야겠지. 한없이 서민적인 나였다. 히무라는 쓴 웃음을 지었지만 그 역시 아카사카에 있는 숙소까지 택시를 타고 가지는 않으리라. 분명 전철로 이동하겠지. 다이너스티에 못 미치지만 나도 오늘은 평소보다 고급 호텔에서 묵지. 서로 좋은 호텔에서 좋은 꿈을 꾸자고. 자신의 행운을 친구에게 나눠주는 아량을 베풀려는지 히무라는 오늘은 자기가 내겠다며 계산서에 손을 뻗었다. 나는 무리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손에 계산서를 쥐어주었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행운아, 히무라 조교수. 그로부터 2시간 뒤 그 행운은 한순간에 불행으로 돌변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 그 무렵 부도칸에서는 한 콘서트가 절정을 맞이하고 있었다. 1만 명의 관객이 모두 일어나 두 손을 높이 들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록스타에게 영혼을 바친다. 무대 위에서 구불거리는 금발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열창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의 이름은 밀턴 하스. 밀턴의 보컬은 질주하는 트윈 리드 기타를 간단히 제치고 경이적인 고음 역대에 이르렀다. 무아지경에 빠진 그는 마이크 스탠드를 잡고 드럼 세트에 뛰어올랐다. 그리고 청중과 함께 반복해서 외친다. Just like a hallucination. 마치 환각 같다. 관객들의 흥분은 최고조에 달해 안전요원들이 무대를 올라가려는 관객을 몸으로 제지해야 할 지경이었다. 베이스 기타가 신호를 보내자 곡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환성이 한층 더 커졌다. 마이크를 잡은 채 밀턴이 드럼 세트에서 높게 뛰어오른 것과 동시에 무대 양쪽에서 오렌지색의 빛이 반짝였다. 조명이 꺼진다. 무대의 양 끝단의 불꽃 기둥이 잠시 동안 장내를 밝혔다. 비명 같은 환성과 휘파람 소리, 불꽃 기둥이 꺼지고 바닥의 풋라이트가 밀턴의 모습을 비췄다. 귀를 찌르는 박수 소리에 록스타는 한쪽 입꼬리를 올려 웃었다. 그의 잠긴 목소리가 마지막을 고한다.
12연 기타가 이전 곡과는 전혀 다른 우아한 아르페지오를 연주한다. 관객들은 술렁거리면서도 커다란 박수를 보냈다. 밀턴 하스의 팬이라면 누구나 아는 곡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것이 콘서트의 마지막을 알리는 곡임을 이곳에 모인 모든 이가 알고 있다. 그는 형식적인 앙코르에 응하지 않는다. 카리스마 록스타와 헤어질 시간이 가까워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왔지만 금세 썰물처럼 사라졌다. 모두 하나가 되어 떠들썩했던 시간은 이제 끝나간다. 지금은 오롯이 홀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노래를 느껴야 한다. 누구나 그것을 알고 있었다. 가슴을 적시는 발라드가 막바지에 다다를 즈음 밀턴의 두 다리가 무대를 떠났다. 그의 몸은 중력을 거스르며 서서히 떠올랐다.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 보았던 기적, 그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관객은 다시 술렁거렸다. 이제 그는 3미터 정도 떠올라 있었다. 노래하며 더욱 높게 떠올랐다. 관객은 두려움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고 빈 스포트라이트가 그의 모습을 쫓았다.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광경을 1만 명이 목격하고 있었다. 밀턴이 허공을 향해 손짓하자 그의 몸은 물속에 있는 것처럼 회전했다. 장례는 침묵에 휩싸였다. 쓸데없는 목소리를 냈다간 꿈이 산산조각나며 그가 추락할 것 같았던 가닥일까. 속삭이듯 노래를 마치자 조명도 서서히 꺼졌고 천장 가까이에 있었던 밀턴의 모습은 어둠에 녹아들었다. 마치 이 세상을 끝난 것처럼. 콘서트는 끝났다. JR 요치아역에서 내린 히무라는 왼편으로 조치 대학을 바라보며 둑을 따라 처음 묵는 호텔로 향했다. 4월의 밤바람이 상쾌했다. 호텔 뉴 오타니와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을 이정표 삼아 다이너스티 호텔에 도착하자 9시 30분이었다. 10층 높이 호텔은 주변의 고층 호텔에 비하면 작은 편이었지만 내부는 결코 빠지지 않는 고급 호텔이다. 규슈 어느 번에 저택이 있던 자리에 지어진 다이너스티 호텔은 회유식 일본 정원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시간이 늦었으니 운치 있는 정원을 산책할 수도 없을 테고 창문 너머로 감상하기도 어렵겠지. 결국 좋은 점이라고는 평소보다 넓은 침대에서 자는 것뿐인가. 그런 재미없는 생각을 하며 히무라는 호텔 현관에 들어섰다. 비발디의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음량은 최소한으로 낮춰놓았다. 유럽 호텔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낀 건 주변에 좋은 향기가 감돌고 있었기 때문이겠지. 조 교수는 붉은색 양탄자를 지나 프런트에서 이름을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프런트 직원은 예의 바르게 말하며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히무라는 숙박 카드를 기입하고 나서 우대권을 제시하며 신용카드 번호를 불렀다. 모든 수속이 물 흐르듯 진행됐다. 역시 인류 호텔의 접객은 다르다고 생각하며 조금 감탄했다. 손님께서 묵으실 방은 301호실입니다. 담당 직원이 객실까지 안내해드릴 겁니다. 히무라는 카드키를 받아들었다. 옆에 대기하고 있던 보이가 즉시 발치에 놓여있던 수트케이스를 들고 왼손으로 엘리베이터를 가리켰다. 보이의 뒤를 따라 걸으면서 히무라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불빛을 받은 일본 정원이 보였다. 산책을 하려면 창문 옆 낮은 계단으로 내려가면 되겠다. 관엽식물 그늘에는 간접 조명에 부드러운 빛이 흘러나오는 티 라운지가 있다. 조용하면서도 활기찬 웅성거림이 들렸다. 히무라는 바에 마음이 끌렸다. 엘리베이터 홀 안쪽에는 2미터는 땜직한 도자기가 놓여있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화려한 이마리 자기다. 일본인의 취향과는 동떨어진 분위기로 보아 에도시대 실크로드를 경유해 중동이나 유럽에 헌상된 골동품을 역수입했을지도 모른다. 저희 호텔은 처음이십니까? 하얀 차이나 칼라 제복을 입은 보이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며 부침성 있게 물었다. 네, 분위기도 좋고 멋진 호텔이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는 조금 소란스러울지도 모르겠어요. 땡 하는 소리와 함께
금색 문이 열렸다. 보이는 내려온 엘리베이터를 향해 타시죠 하고 꺼냈다. 엘리베이터에 탄 히무라는 보이에게 물었다. 오늘 밤에는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야간 공사라도 하는 걸까? 신경이 쓰였다. 어쩌면 잠시 소란스러워질지도 모릅니다. 창문을 닫아두시면 괜찮을 겁니다. 보이는 3층 버튼을 누르며 말했다. 외국의 인기 뮤지션이 저희 호텔에 묵거든요. 저런, 그 가수의 팬들이 호텔까지 따라와서 창문 밑에서 소란을 피울지도 모른다는 겁니까? 네, 비상식적인 행동은 하지 않겠지만 열광적인 팬도 많은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어떤 뮤지션입니까? 밀턴 하스라는 분이십니다. 미국의 록 가수죠. 밀턴 하스? 마술과 결합한 장치를 콘서트에 도입한 걸로 유명한 가수다. 공중부양하며 노래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다. 아, 압니다. 그 사람이 일본에 왔군요. 엘리베이터가 3층에 멈췄다. 보이는 오른쪽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어제 호텔에 도착하셔서 오늘과 내일 부도칸에서 공연하십니다. 오늘 밤 콘서트를 끝내고 슬슬 도착하실 시간이군요. 팬이 탄 택시를 끌고 오지는 말아야 할 텐데. 보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작년에도 저희 호텔에 묵으셨는데 그때도 대여섯 대가 따라왔었죠. 하지만 그 뒤로 인기가 더 오른 모양이니 오늘 밤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살짝 구부러진 복도에도 붉은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산뜻한 조명이 벽을 따라 붙어 있었고 각 방에는 포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301호실은 엘리베이터에서 제일 떨어진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었다. 보이는 카드키로 문을 열고 히무라를 방 안으로 들여보냈다. 예상대로 넓은 방이었다. 평소에 묵는 방보다 3배는 넓은 것 같았다. 하지만 다이너스티에는 이게 제일 작은 방이다. 좋은 방이군. 히무라는 만족한 듯 중얼거렸다. 밀턴 하스의 방만큼은 아니겠지만 밀턴은 VIP니 아마 제일 위층에 최고급 스위트룸에 묵겠지. 하룻밤에 30만 원은 하리라. 아니, 그보다 더 비쌀까? 히무라의 머리로는 상상도 가지 않았다. 보이는 비상시의 대피 경로와 텔레비전과 전화 사용 방법, 커튼을 열고 닫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텔레비전과 전화는 그렇다 쳐도 커튼을 열고 닫는 법을 듣지 않았다면 나중에 난처해했을지도 모른다. 다른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고마워요. 히무라는 열쇠를 받아들었다. 보이가 정중히 인사하고 나간 뒤 히무라는 커튼을 살짝 열어보았다. 정원이 보이는 걸 보니 전망이 좋은 방을 준 모양이다. 하기야 이 시간에는 별 의미 없지만 욕실을 들여다보니 이게 또 호화스러웠다. 세면대는 대리석으로 장식됐고 거울도 컸다. 욕실 한쪽에는 샤워룸이 있다. 욕조는 발을 쭉 뻗어도 될 정도의 크기로 무릎을 세우고 통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맛보게 하는 비즈니스 호텔의 좁은 욕조와는 딴판이다. 그는 휘파람을 불었다.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니야?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가끔은 이런 일이 있어도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창문 옆 소파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손목시계를 보았다. 10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내일 일정은 교토에 돌아가는 것뿐이다. 느지막하게 일어나 씻고 체크아웃하면 된다. 그러니 오늘 밤은 조금 더 마셔도 된다. 담배를 다 피운 히무라는 열쇠를 들고 일어섰다. 로비로 내려와 라운지로 향했다. 거의 빈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이 호텔도 오늘은 만실일 것이다. 범죄사회학 회의 밀턴 하스의 콘서트,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로 오늘 도쿄는 아주 바쁜 하루를 보낸 모양이다. 수고 많았어, 도쿄. 나비 넥타이를 맨 플로어 담당 여직원이 다가왔다. 상대가 묻기 전에 먼저 한 명이라고 손가락을 들었다. 다행히 창가 안쪽에 흡연석이 비어 있었다. 히무라는 소다를 넣은 스카치와 치즈 몇 종류를 주문하고 어두운 정원을 바라보았다.
과거 다이너스티에서는 6월마다 정원의 반딧불이를 풀어놓는 이벤트를 열었지만 살아있는 생물을 장난감처럼 다루지 않겠다는 뜻에서 그만두었다. 왠지 위선적인 느낌도 들었지만 도시에 살면서 반딧불을 즐기는 것도 우스운 일이니 올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 주문한 술이 나왔다. 히무라는 홀로 잔을 비웠다. 상야등 불빛 끝에 어슴푸레한 곳에 2층 발코니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눈이 어둠에 익으니 차츰 보였다. 그 방에서는 발코니를 통해 바로 정원에 내려갈 수 있는 모양이다. 잠깐, 내 방 바로 밑이잖아. 저 방만 창문 배치가 다른 것 같았지만 정원 나무들이 가리고 있어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다. 특별한 객실인지도 모른다. 반쯤 열린 커튼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주변 테이블에는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동양계 비즈니스맨 그룹, 예술가로 보이는 커플, 언론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 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모두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예의 없이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분위기는 좋은 편이었다. 평소와는 다른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다. 몇 잔을 피우는 동안 여러 가지 상념이 두서없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흡사한 머릿속에서 낯선 누군가가 멋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빈자리가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시계를 보고 나서야 벌써 1시간이나 지났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참 오랜만이었다. 아마도 이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리라. 자리에서 일어선 순간 저도 모르게 비틀거렸다. 지친 몸에 술기운이 오른 것이다. 나 참, 이 정도로 다리가 풀리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군. 허리를 고추 세우고 출구로 걸어갔다. 하지만 방번호와 이름을 전표에 적고 나서 엘리베이터 홀로 향하다 또다시 비틀거렸다. 히무라는 쓴 웃음을 지으며 혀를 찼다. 때마침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흰 머리에 반짝이를 뿌린 화려한 노부인을 따라 3층 버튼을 눌렀다. 벽에 몸을 기대고 있는데 금세 문이 열렸다. 노부인도 히무라와 함께 내렸다. 각자 복도의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라지면서 두 사람은 좋은 밤 되세요 라고 인사를 나누었다. 복도 오른편 제일 안쪽 방 직진해서 복도 끝에 왼쪽 방. 히무라는 주머니에서 꺼낸 열쇠를 손에 들고 구부러진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다. 술기운 덕에 금방 푹 잠들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20걸음 푹신한 침대가 그를 기다렸다. 19, 18, 17. 복도 끝방이 보이기 시작했다. 오늘 하룻밤 동안의 그의 성. 그 건너편 방문 앞에 덩치 큰 금발 남자가 서 있었다. 뭐 하는 거지? 하얀 셔츠에 검은 가죽 바지를 입은 남자는 등을 구부린 채 손잡이를 당기고 있었다. 그리고 숨죽여 프랭키, 프랭키 하고 연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 열쇠 없이 방에서 쫓겨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걸까? 불쌍하니까 그만 열어줘, 프랭키. 도움이 꼭 필요하면 프런트에 부탁할 테니 구태여 참견할 필요는 없겠지. 히무라는 모른 척 자신의 방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고 했다. 헤이. 금발의 남자가 무서운 얼굴로 뒤돌아 히무라의 손목을 잡았다. 엄청난 괴력이다. What are you doing? 두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같은 말이 튀어나왔다. 뭐 하는 거냐고? 그건 내가 할 말이다. 남자는 제법 취한 듯 술 냄새가 펄펄 났다. 하얀 셔츠에 가슴 부분이 벌어져 있다. My room, go away. 자기 방이라고? 이 주정뱅이가 뭐라는 거야? 히무라는 강한 어조로 301호 실은 자신의 방이라고 되받아쳤다. 자각하는 건 너라고 말하려는 순간 조 교수의 눈에 방 문패가 들어왔다. 틀림없이 201호라고 적혀 있었다. 주정뱅이는 나였군. 머쓱해졌다.
먼저 엘리베이터에 탄 부인이 2층을 눌렀던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실례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사과하자 남자는 뭐라고 중얼거리며 커다란 반지를 낀 오른손을 흔들었다. 됐으니까 가보라는 뜻인 듯하다. 히무라는 굿나잇이라고 말한 뒤 걸음을 옮겼다. 만일 그가 1초만 늦게 돌아봤더라면 2분 뒤에는 301호실에 도착해 5분 후에는 침대에 누웠을 테고 10분 뒤에는 꿈나라에서 행복하게 논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심술쟁이였다. 어디서 본 얼굴이라고 생각한 순간 히무라는 기억을 떠올렸다. 밀턴 하스? 그는 획 뒤돌아서 금발의 남자 쪽으로 되돌아가면서 물었다. 아유, 미스터 밀턴 하스? 건너편 방에 프랭키를 부르는 것을 멈추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던 201호실의 남자는 히무라가 말을 걸어오자 놀라며 걸음을 멈췄다. 미스터 밀턴 하스입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질문이었다. 사인과 악수를 부탁할 생각도 없었다. 그저 신뢰를 범한 사과의 뜻으로 일본 공연의 성공을 빌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돌아선 순간 히무라는 보고 말았다. 열린 문틈으로 201호실 안을. 바닥에 입을 벌린 채 쓰러진 여자가 보였다. 혀가 목구멍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죽었다. 히무라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미간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밀턴은 놓치지 않았다. 둘의 시선이 부딪힌다. 죽었군. 당신 짓인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범죄학자의 오른쪽 손목은 자유를 잃었다. 놓으라고 소리칠 틈도 없었거니와 뿌리칠 새도 없었다. 남자는 무시무시한 얼굴로 바닥에서 발끝이 뜰 정도로 힘껏 히무라를 끌어당겼다. 반지가 손목을 파고들어 아픔이 극심했다. 문을 잡고 버티며 저항했지만 갑자기 허를 찔린 탓에 형세는 쉽게 역전되지 않았다. 봤군. 밀턴은 비통한 목소리로 쥐어짜듯 말하더니 히무라의 멱살을 거칠게 잡고 201호실 안으로 밀어넣었다. 밀턴에게 떠물린 히무라는 바닥에 시체 걸려 넘어졌다. 밀턴은 쓰러진 그를 내려다보며 등 뒤에 문을 닫았다. 파란 두 눈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재빨리 일어서려고 했지만 밀턴의 오른발이 그의 어깨를 향해 날아왔다. 밟히겠다고 생각한 그는 밀턴의 다리를 팔로 밀어냈다. 밀턴은 퍽소리와 함께 고꾸라졌다. 히무라는 몸을 비틀어 피한 뒤 상체를 일으켰다. 뒤엉켜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서 이곳에서 나가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며 문 쪽으로 손을 내민 순간 뒤에서 발목을 잡혔다. 히무라는 혀를 차며 밀턴의 얼굴을 차려고 했지만 몸은 생각처럼 민첩하게 움직여주지 않았다. 술기운이 그의 운동 능력을 떨어뜨린 것이다. 히무라의 오른발이 허공을 갈랐다. 흡사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밀턴은 히무라의 발을 있는 힘껏 비틀었다. 뿌리쳤다가는 뼈가 부러지리라 판단하고 바닥에 몸을 던졌다. 떨어지기 전에 낙법을 펼쳤지만 발목이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위험하군. 히무라의 머릿속에 노란 램프가 켜졌다. 재빨리 몸을 일으켰지만 밀턴은 오른손을 뻗어 목을 졸랐다. 숨통을 끊어 저 여자 앞에 눕힐 작정인가. 누가 당할 줄 알고 히무라는 그 손목을 잡아 힘껏 비틀었다. 비명과 함께 상대의 손이 떨어졌다. 하지만 공격이 멈춘 것도 잠시. 금세 다시 멱살을 잡히고 말았다. 붉게 물든 얼굴이 눈앞에 다가왔다. 웃기지 마. 히무라는 분노를 담아 그 얼굴에 박치기를 날렸다. 하지만 밀턴은 멱살에 움켜진 손을 놓지 않았다. 히무라도 상대의 셔츠를 붙잡았다. 두 남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일어났다. 걱정했던 대로 밀턴이 꺾은 발목이 욱신거렸다. 일어서는 데는 별 지장 없지만 격투를 벌이기에는 너무 큰 핸디캡이었다. 문은 밀턴의 등 뒤에 있었다. 히무라를 절대 이 방에서 내보내지 않을 작정이다. 진정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말을 걸면
냉정을 되찾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지만 밀턴은 입에서 침을 흘리며 주먹을 날렸다. 결코 느린 펀치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 글러브를 끼고 링에 섰던 10대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힘을 하는 파이팅 포즈를 취하며 앞으로 고꾸라진 밀턴의 관자놀이에 라이트 훅을 날렸다. 체중이 실리지 않아서 속도는 느렸지만 밀턴은 금발을 휘날리며 벽에 부딪혔다. 입안이 찢어진 모양이다. 밀턴은 두세 번 머리를 흔들고서는 입가에 피를 닦았다. 산채로 내보낼 수는 없어.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런 위협적인 말을 한 것 같았다.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듯하다. 성가신 상황이었다. 큰일을 끝내고 마음의 평화에 저지르던 밤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날 내보내줘. 술이 단번에 깨는군. 밀턴은 말없이 주먹을 휘두르며 덤볐다. 몸을 피하려 했지만 그는 히무라의 벨트를 붙잡았다. 얼굴을 무릎으로 쳤지만 너무 붙어있는 탓에 큰 타격을 입히지는 못했다. 밀턴은 기분 나쁘게 씩 웃었다. 이거 놓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밀턴은 외마디 기합 소리와 함께 히무라의 몸을 들어 올렸다. 황망할 정도로 쉽게 당했다. 팔과 다리를 휘저었지만 이 자세에서는 별 의미가 없었다. 히무라는 이를 악물고 자신이 어디에 떨어질지 파악하려 했다. 지옥에나 떨어져. 그 말과는 반대로 밀턴은 침대를 향해 히무라를 던졌다. 힘껏 튀어올라 어깨부터 벽에 부딪혔다. 왼쪽 어깨가 욱신거렸다. 프로레슬러도 아니고 가수가 왜 이리 힘이 장사지. 히무라는 발목을 감싸며 구르듯 침대에서 내려왔다. 녀석은 어디지? 어디서 공격할까? 고개를 들자 시체 옆에 웅크린 밀턴이 보였다. 한쪽 무릎을 안고 괴로운 듯 신음하고 있다. 이봐, 뭐하는 거지? 록스타? 히무라의 도발은 무시당했다. 밀턴은 어깨를 들썩이며 어린애처럼 손바닥으로 바닥을 쳤다. 여자를 죽인 걸 후회하는 걸까?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전화에 눈길이 갔다. 수화기를 들고 프런트에 연락하려고 했지만 황당하게도 코드가 끊어져 있었다. 방 안의 소파와 테이블이 어지럽혀진 걸 보니 이미 한번 몸싸움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살해되기 전에 여자가 격렬하게 저항한 흔적일까? 한창 몸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밀턴이 심하게 흥분해서인지 아니면 흉기로 쓰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전화 코드까지 뽑아버린 것이겠지. 그래서 건너편 방에 프랭키를 부를 수 없었던 건가? 히무라는 먹통인 수화기를 바닥에 내던졌다. 당신 밀턴 하스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대답은 없었다. 금발의 남자는 넉나간 표정으로 앉아있을 따름이었다. 이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방에서 나갈 수 있을 테지만 위치가 좋지 않았다. 밀턴은 돌부처처럼 문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순순히 밖으로 내보내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곳은 2층이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갈 수는 없을까? 그러고 보니 이 방 창문 밖에 정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다. 발목의 아픔을 잠시만 꾹 참고 재빠르게 움직이면 밀턴보다 먼저 창문에 닿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너무 아니한 생각이다. 테이블과 소파가 진로를 방해하고 있다. 예스. 고개를 숙인 채 남자는 갑작스레 말문을 열었다. 밀턴 하스냐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겠지. 오늘 밤은 콘서트 아니었나? 히무라는 대화가 통할지 시험해보았다. 나쁘지 않은 콘서트였어. 오프닝에서 한 박자 늦게 들어왔지만 대부분은 알아채지 못했을걸. 또렷한 대답이 돌아왔다. 상대가 이야기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슬쩍 창문 쪽으로 이동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며 일어났지만 허튼 수작 부리지 마. 다음엔 봐주지 않을 테니 천장에 던져주지. 유도든 가라데든 아무거나 상관없어. 덤벼. 난 상관없어. 아까 침대로 집어던진 게
봐준 거라고? 다리는 후들거리면서 입으로는 잘도 떠들어대는군. 밀턴은 이상한 소리를 냈다. 내 취미는 근육 트레이닝이야. 홈페이지를 본 팬들은 알겠지만 난 지하 스튜디오에서 허여멀건한 얼굴로 기타를 치며 노래만 하는 가수는 아니야. 널 창문에서 정원으로 던져버리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힘이 넘치시는군. 그 남아도는 힘으로 저 여자를 목졸라 죽인 건가? 일부러 자극해 보았지만 반응은 없었다. 이미 힘이 빠져버린 듯했다. 난 나가서 이 방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호텔에 알리겠어. 힘으로 막을 텐가? 쓸데없는 짓은 그만둬. 언제까지 이 방에 틀어박혀 있을 수도 없잖아. 밀턴은 힘을 하려 노려보았다. 아직 살기가 사라지지 않았다. 듣자 하니 야성적이지만 부드러운 얼굴이라던데 대체 뭐지?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닌 탓인지 닳고 다른 사악한 얼굴로 보였다. 비정상적일 정도로 미간에 주름이 잔뜩 생겼다. 네가 나가면 금방 경찰이 벌떼처럼 달려들겠지. 그럼 내 인생은 끝인데 내가 미쳤다고 널 내보내? 1번 감옥에 처박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 그럼 뭘 원하지? 이대로 잠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시체가 사라져 있고 욕실 수건도 새 것으로 바뀌어 있다. 그런 꿈 같은 일을 바라는 건가? 멍청한 소리 하지 마. 밀턴은 아이처럼 앞머리를 긁적였다. 당신이 죽였지? 히무라는 날카롭게 물었다. 하지만 웅크린 남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한 짓이 아니야. 당신 짓이 아니라니. 히무라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무슨 뜻이지? 영어 못 알아들어.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밀턴은 이마에 손을 대고 고개를 숙인 채로 말했다.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 저기 목 졸려 죽은 여자는 누구한테 살해된 건데? 나한테 묻지 마. 난 모르는 일이니까.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제발 알려줬으면 좋겠어. 히무라는 상대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었다. 네가 범인이 아니면 누구란 말이야. 내가 한 짓이 아니다? 콘서트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니 시체가 있었다라고? 아니, 그때는 없었어. 시체도 없었고 이렇게 방이 어질러 있지도 않았어. 깨끗하고 쾌적한 방이었지. 그런데 언제 어디서 이렇게 됐는데? 전혀 모르겠어. 히무라는 시체 옆으로 다가갔다. 도망치는 줄 알았는지 밀턴은 히무라에게 달려들려 했다. 아직 나갈 생각 없으니 진정해. 하루 이틀 시체를 본 게 아니거든. 의사인가? 아니, 범죄학자야. 신 오브 크라임이 내 연구실이지. 밀턴은 미심쩍은 눈빛을 보냈다. 허튼 소리 하는 건 아니겠지. 당신이 진짜 범죄학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도 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몰라. 안타깝군. 록 뮤지션처럼 노래를 해서 증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이야. 그냥 믿어. 이 상황에서 내가 범죄학자인 척한다고 무슨 이득이 있겠어. 그럴싸한 말로 날 홀리려는 건지도 모르지. 그러면 머리를 굴려서 내 말이 현혹되지 않으면 되잖아. 당신 이름을 가르쳐주겠나? 프로페서. 히무라. 정확히는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지. 힘러라고. 어떻게 그런 이름을 붙이지? 홀로코스트를 지시한 나치 사령관의 이름이잖아. 힘러가 아니라 히무라다. 조 교수는 정정했다. 밀턴은 이름을 몇 번인가 되뇌었다. 낯선 이국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며 눈앞의 끔찍한 현실에서 도망치려는 듯. 시체는 젊은 여자였다. 기껏해야 20대 중반일까. 생전에는 제법 예쁜 축에 속했으리라. 검은 긴 소매 티셔츠에 블랙진을 입었고 손목시계도 싸구려였다. 바짓단 사이로 발질에 찬 발목이 보였다. 실금한 흔적이 있다. 히무라는 허리를 굽혀 시체의 목을 관찰했다. 목 졸린 자국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엄지손가락과 손톱 자국이 또렷하게 남아있고 피부가 벗겨진 흔적도 찾을 수 있었다. 특징적인 상처가 중앙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비껴난 곳에 있었다. 피해자가 범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정한 방어흔도 찾아볼 수 있다. 얼굴에 우려할 정도로 미루어 볼 때 숨이 끊어지고 나서 계속 위를 보고 있었던 모양이다. 갑상 연골 윗부분을 집게 손가락으로 누르자 뼈가 부러진 게 느껴졌다. 아래턱 관절부도 만져봤다. 사후 경직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다. 죽은 지 2시간도 지나지 않았군. 지금이... 손목시계를 보며 말을 이었다. 11시 45분이니 사망 시각은 9시 45분 이후였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어. 물론 전문가가 아닌 범죄학자의 의견이라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9시 45분에 난 아직 이곳에 돌아오지 않았어. 부독칸에서 이곳으로 오는 차 안에 있었다고. 9시 45분 이후에 살해됐다는 소리야. 한마디로 당신이 방 안에 돌아온 뒤로 살해된 거지. 빌어먹을. 밀턴은 잔뜩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래봤자 달라질 건 없어. 현실을 직시해.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이건 그래 함정이야. 누가 나를 모함하려고 수작을 부린 거라고. 젠장. 히무라는 한숨을 쉬었다. 어설픈 연극인지 아니면 망상에 젖어 있는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프로페서, 당신이 도와줘. 당신이 진짜 범죄학자라면 이 상황에서 날 도와줄 수 있겠지. 밀턴은 몸을 구부리더니 두 팔을 벌리는 신용을 하며 애원했다. 아무리 그래도 들어줄 수 있는 부탁과 없는 부탁이 있다. 쉽게 호언장담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묻는 말에 성실하게 대답하면 최선을 다해볼게. 일본에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어.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인연이라고 하지. 당신과 나는 옷깃뿐만 아니라 몸싸움까지 벌인 사이잖아. 고마워. 밀턴은 두 손을 합장하며 말했다. 히무라가 독실한 불교도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럼 시작하지. 이제 술은 깼지? 아까는 나도 살짝 취한 상태였지만 당신은 곤죽이 되어 있었잖아. 그랬나봐. 하지만 이제 깼다고 생각해. 하지만 아직도 악몽을 꾸는 듯한 기분이야. 히무라는 책상 다리를 하고 바닥에 앉았다. 술이 아니라 약에 취했을 가능성도 있지. 아니, 위험한 약은 가져오지 않았어. 일본은 폴 맥카트니에게 수갑을 채운 나라잖아. 믹 제거도 입국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친절한 프로모터가 알려주더군. 일본에는 가져오지 않았어도 미국에서는 자주 했나? 요즘은 거의 안 해. 트레이닝이 취미거든. 예전에는 위험한 약도 즐겼지만. 환각을 본 적은? 없어, 거의. 자주 이성을 잃어버리는 편인가? 잘 들어, 교수님. 난 대학 강단에 서서 알아듣지 못할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팬들의 이성을 날려버려야 한다고. 제정신인 시간은 분명 당신의 몇 분의 1도 되지 않을걸. 거친 일을 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군. 밀턴은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난 아티스트야. 아, 그래. 그럼 미스터 아티스트. 질문에 대답해 주시죠. 여긴 부독한도 아닐 뿐더러 메디슨 스퀘어 가든도 아니야. 내 무대인 살인 현장이지. 이 여자가 누군지 아나? 이름은 주리, 칸노 주리야. 일본인이야? 다시 고개를 끄덕인다. 어떻게 하는 사이지? 당신 팬인가? 그래. 작년 4월에 일본에 왔을 때 몰래 놀러 나간 롯봉기 클럽에서 만났어. 주리가 먼저 팬이라면서 접근했지. 귀엽게 생겨서 마음에 들었어. 밴드 녀석들과 함께 술도 마셨고. 술만 마셨나? 그날 밤에는
이튿날에 오사카로 이동했는데 따라왔어. 오사카에서는 함께 밤을 보냈지. 아직 학생인 것 같은데. 대학에서 멜비를 연구한다고 했어. 당신만큼은 아니지만 영어도 유창했지. 그 뒤로 어떤 관계였지? 난 귀국했으니까 그 뒤로 만난 적이 없어. 이메일이나 주고받는 정도였지. 당신은 전 세계에 여자친구가 있나 보지? 두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밖에 없어. 컴퓨터 앞에서 하루에 몇 시간이나 보낼 만큼 한가하지 않거든. 그만큼 주리가 마음에 들었다는 뜻인가? 영리한 여자였어. 내 음악을 정확하게 비평했지. 음악에 대해서 고민할 때면 유익한 조언을 해주었고 단순한 팬이 아니었어. 그런 여자를 잃은 거군. 슬픈 이야기네. 가엾게 여겨줘. 그리고 주리를 위해 기도해줘. 밀턴은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1년 만에 일본을 찾으며 주리와 어떤 연락을 했나? 만나자는 말은 누가 먼저 했지? 주리가 먼저 했어. 나도 같은 마음이라고 답장을 했지. 오늘 밤 이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어. 호텔 어디서? 이 방에서. 내 방으로 주리가 오기로 했어. 내 방이라는 말을 듣고 히무라의 가슴에 의문이 솟아올랐다.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201호가 좋은 방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다. 넓이도 301호의 1.5배는 되고 인테리어도 훨씬 고급이다. 하지만 밀턴 하스쯤 되는 스타라면 보통 제일 좋은 스위트룸에 묵지 않나? 왜 스위트룸에 묵지 않았지? 작년에는 제일 위층에 묵었어. 여기 스위트룸은 최고지. 하지만 남들 눈을 피해 주리어 만나기에는 좋지 않아. 스위트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하거든. 보안이 철저해. 당신이 이렇게 생긴 여자가 오면 들여보내달라고 호텔 측에 미리 연락해두면 되잖아. 나한테 그런 자유는 없어. 투어 중에 문제가 일어나면 곤란하니까 여자를 방에 들일 수는 없지. 그리고 이래봬도 난 수줍음이 많다고. 여자를 방에 들여보내란 말은. 정말이야? 그런 반응도 이제 지겹군. 사람들은 록스타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어. 젊은 여성 팬들은 콘서트가 끝나면 닥치는 대로 건드린다고 생각하는 건가? 멍청한 거짓말을 떠들어대는 여자도 있거든. 나 밀턴이랑 잤어. 침대에서는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라고 말이야. 어이가 없지. 히무라는 두 손을 들어 그만 됐다는 표시를 했다. 알았어. 수줍음 많은 당신은 그녀와 몰래 만나기 위해 스위트룸에 묵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이 2층에 있으니 2층에 보안도 그만큼 철저해졌을 거 아니야. 경비원이 평소보다 자주 순찰에 돌 거라고 했어. 하지만 밤새 보초를 서는 것도 아니고 복도에 감시 카메라가 달린 건 아니니까. 치안이 좋은 일본 호텔의 장점이지. 미국 같았으면 이런 고급 호텔에는 반드시 카메라가 달렸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스위트룸에 묵을 줄 알 거 아니야. 외려 안전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스태프들을 안심시켰지. 외려 안전하니 2층에 묵겠다고 말한 건가? 그건 아니야. 그는 살짝 말을 흐렸다. 훨씬 독특한 방법을 썼지. 다이너스티 호텔 스위트룸에는 사악한 영혼이 있어서 묵을 수 없다라고 말했거든. 사악한 영혼이라고? 황당한 이유로군. 거칠고 남성적인 밀턴 하스가 그런 소리를 하는데 다들 믿던가? 믿었어. 왜냐면 난 정말 사악한 혼령을 볼 수 있거든. 뭐야, 그 싸늘한 눈빛은. 당신은 영적 존재를 믿지 않나? 우습게 보면 가만두지 않겠어. 밀턴은 엉덩이를 들고 오른손을 뻗었다. 히무라는 그 손을 뿌리쳤다. 영적 존재에 대한 토론은 다음 기회에 하지. 당신은 영혼을 볼 수 있다. 알아들었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제쳐두고라도 당신 눈에는 보일 테니까. 당연히 존재하지. 당신은 자기 정신을 본 적이 있나? 육체를 회부해도 그건 볼 수 없어. 하지만 정신이 존재한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지. 토론할 생각 없다고 했잖아. 으르렁대지 마.
밀턴은 뿌드득 이를 갈았다. 히무라의 불순한 태도가 마뜩지 않은 모양이었다. 내 눈엔 보여. 지난달에도 시카고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무시무시한 걸 봤지. 너덜너덜한 드레스를 입은 동양계 여자의 유령이었어. 밤바다처럼 새까만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린 으스스한 여자였지. 미인이었지만 얼굴이 막대 사탕을 비튼 것처럼 일그러져 있었어. 다시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는군. 정말 있다니까.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호텔에서 갖가지 이상한 걸 만나게 되지. 예전에 약을 했던 후유증일지도 몰라. 그게 바로 플래시백이야. 아니라니까. 밀턴은 바닥을 차며 히무라에게 달려들었다. 위에 올라타 목을 향해 두 손을 뻗었다. 아까보다 강렬한 위기를 느낀 히무라는 바닥에 나뒹구는 수화기를 창문에 던져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걸 잠시 후회했다. 자연스레 그쪽으로 눈길이 향한 걸 알아챘는지 밀턴은 수화기를 침대 밑으로 차버렸다. 엄지손가락 두 개가 경동맥을 압박한다. 90kg은 나가는 거구를 밀쳐내기란 쉽지 않았다. 히무라는 간신히 오른손을 밀턴의 왼쪽 팔 안쪽으로 넣어 상대의 코를 힘껏 쳐올렸다. 아티스트는 얼굴을 감싸며 뒤로 물러났다. 코에서 붉은 피가 흘렀다. 대화를 나눌 생각이 있기는 해? 밀턴의 하얀 셔츠에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히무라는 책상에 티슈 상자를 들어 웅크린 남자 옆을 향해 던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건 악몽이야. 밀턴은 힘없이 울먹였다. 이 상황에서도 히무라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는 듯 몸을 비틀어 문을 막고 있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히무라는 흐트러진 숨을 고르며 말했다. 콘서트가 끝난 뒤에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말해봐. 밀턴은 느닷없이 장난 증세를 보였지만 금세 얌전해졌다. 하지만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른다.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히무라는 스스로에게 당부했다. 티슈 상자를 집으러 일어났을 때 발목에 통증을 느꼈다. 상대가 죽자고 달려들면 당해낼 재간이 없을 것 같다. 콘서트는 9시 넘어서 끝났어. 밀턴은 흘러내리는 코피를 휴지로 닦으며 말문을 열었다. 대기실로 들어가. 한숨 돌리고 나서 40분쯤 회장을 나왔을 거야. 밴드 멤버들은 음악 잡지 기자와 식사를 하러 가기도 했지만 난 그냥 호텔로 왔어. 피곤해서 방에서 룸서비스를 먹겠다며 둘러댔지만 물론 그건 구실이었고 주리와 만날 약속 때문이었지. 호텔까지는 차로 10분도 걸리지 않았어. 10시에는 방에 도착했어. 호텔에 도착할 때까지는 오카무라라는 관계자와 함께 있었고 싹싹하고 유능한 남자더군. 미스터 오카무라가 호텔까지 바래다 준 거군. 그래, 피곤한 척 했더니 푹 쉬라면서 금방 돌아갔지. 주리는 몇 시에 오기로 했지? 호텔에 있다. 내가 오면 몰래 올라온다고 했어. 물론 방 번호는 체크인하자마자 메일로 보냈지. 혹시 경비원이나 스태프에게 들킬 것 같으면 발코니로 들어오기로 했어. 이 방 발코니는 정원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둠에 묻혀 침입하기 위해 닌자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까맣게 차려입은 건가? 미션 임파서블이었지. 나는 그녀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했어.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아서 룸서비스도 시키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어. 하지만 공주님은 오지 않았어.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메일로 연락하기로 했는데 연락도 없었어. 짜증이 나서 안쪽 소파에 누워 위스키를 마셨어. 그게 잘못이었지. 자랑은 아니지만 난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는 성격이야. 정신없이 들이키다 보니 어느샌가 질펀하게 취했지. 몇 시까지 의식이 있었는지 기억하나? 글쎄, 기억이 나지 않아.
아마도 11시 넘어서였을 거야. 잠들었다 깼더니 11시 반이었어. 히무라가 바에서 일어났을 즈음이다. 일어났더니 밀턴은 눈을 희번덕거리며 두 손을 뻗어 허공을 더듬는 신용을 했다. 히무라는 긴장했다. 진정해. 일어났더니 주리가 있었어. 밀턴은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다른 손으로 여자의 시체를 가리켰다. 그 손끝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쓰러져 있었다고? 그래, 여기. 지금처럼 여기에 이 모습 그대로 쓰러져 있었어. 마치 버려진 마네킹처럼. 당신이 잠든 사이에 몰래 들어왔겠지. 기척을 못 느꼈나? 누가 어버가도 몰랐을 거야.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거든. 30분쯤 자다 깼더니 주리가 내 방에서 싸늘하게 쉬고 있었어. 이게 내가 아는 전부야. 시체의 손목시계를 살펴보려 히무라가 움직이자마자 밀턴은 번개처럼 몸을 일으켰다.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이었다. 어깨에 힘 좀 빼. 히무라는 그렇게 말하며 손목시계를 살펴봤다. 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시체를 보고 놀랐겠군. 놀라고 말고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 달려갔더니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고 목에 손자국까지 남아 있었거든. 그때의 놀라움과 전율은 유령을 봤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아.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건 난생 처음이야. 놀란 건 이해하지만 바로 호텔에 알렸어야지. 왜 신고하지 않았지? 밀턴은 두 팔을 활짝 벌리며 말했다. 호텔에 알리라고? 당신이야 당사자가 아니니 그런 소리가 나오겠지. 하지만 그때의 내 심정을 상상해보라고. 술에 취해 잠들었다 일어나 보니 방에 가깝게 지내던 여자가 목 졸려 죽어 있었어. 당신 같으면 큰일 났으니 얼른 방으로 오라고 전화할 수 있겠어? 왜 못하지? 이 방에는 살해된 주리와 나밖에 없었어. 술에 취한 나 말이야. 경찰은 분명 내가 그녀를 목 졸라 죽였다고 생각할 테니까. 침 튀기지 마. 꼭 그러리란 법은 없지. 당신이 의식을 잃은 동안에 주리와 다른 누군가가 들어왔을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그 녀석이 그녀를 목 졸라 죽이고 달아났을 수도 있고. 문은 자동으로 잠기니까 문이 잠겨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방 열쇠를 가진 당신을 무작정 의심할 리도 없을 테고. 젠장,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군. 문이 잠겨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안쪽에서 도어 체인이 걸려 있었다고. 게다가 창문도 안에서 잠겨 있었으니 범인은 나밖에 없잖아. 히무라는 제 귀를 의심했다. 이 남자는 창란에 빠져 있다. 여러 의미로. 잘 들어. 당신도 듣기에 지겹겠지만 제발 진정해, 밀턴. 당신이 하는 말은 하나도 앞뒤가 맞지 않아. 당신이 깼을 때 바닥에 주리의 시체가 있었고 방문 도어 체인이 걸려 있었다고? 게다가 창문도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면 범인은 대체 어디로 나갔단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범인은 당신일 수밖에 없잖아.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당신이 인사불성 상태로 주리를 죽인 거야. 난 아니라니까. 고작 그거 마셨다고 인사불성이 되진 않아. 그건 내가 제일 잘한다고. 난 취하면 바로 잠드는 타입이야. 그리고 만일 만취한 상태였더라도 왜 내가 주리를 목 졸라 죽이겠어. 언제 올까? 오매불망 기다렸다고. 그렇게 반박할 줄 알았다. 범인이 따로 있다고 해도 그래. 어떻게 잠긴 방에서. 내가 아니야. 그걸 알면 이렇게 끙끙대지 않지. 하긴 그렇군. 그러면 또 하나의 의문에 대답해 주시지. 당신은 호텔에 알리는 대신 맞은편 방에 있는 프랭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어. 프랭키가 누구지? 밀턴은 괴로운 듯 가슴 언저리를 문질렀다. 프랭키 카일, 이 투어의 로드 매니저야. 데뷔할 때부터 날 도와줬지.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대는 프랭키뿐이야.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 같던데. 방에 있는 줄 알았는데 편두통이 있어서 오늘도 오후 리허설 중에 머리가 아프니 방에서 쉬어도 되겠냐고 했어. 리허설은 별일 없이 끝났고 딱히 문제가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아서 저녁에 먼저 돌려보냈어. 기운을 차리고 밤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르지. 당신 말대로라면 프랭키를 원망해야겠군. 그가 있었다면 내가 이런데 감금될 일은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뭔가 이상하군. 당신의 행동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밀폐된 방에서 시체와 둘만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경찰이 범인 취급할까 두려웠다고 했지. 그래.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 창문이 안쪽에서 잠겨있고 도어 체인이 걸려있던 상황이 자신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했다면 당장 풀었으면 됐잖아. 아니, 프랭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방에서 나왔을 때 이미 도어 체인을 풀었어. 조 교수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밀턴은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잠시 얼빠진 사람처럼 입을 벌리고 있다. 이내 난 당황한 상태였어. 그래, 그랬겠지. 당황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야. 이봐, 벽에 머리를 박지 마. 아직 묻고 싶은 게 남았다고. 말도 안 돼. 난 나귀 새끼보다 멍청했어. 입술을 꽉 깨무는 밀턴을 힘을 하는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연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니 어디선가 시체가 나타났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 말이야. 그는 애원하듯 범죄학자를 보았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동조림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시체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사실이야. 누가 어떻게 생각해도 범인은 나밖에 없어. 그렇지만 내가 범인이 아니란 건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봐, 교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당신이 원하는 답을 들려줄 수 없어서 안타깝군. 쌀쌀맞게 왜 그래? 우리는 옷깃이 스친 사이잖아. 우리 운명은 어디선가 이어져 있었던 거야. 당신은 오늘 이 순간을 위해 범죄학자가 되었는지도 모른다고. 술렁이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담배 한 대가 간절했지만 살인 현장에서 피울 수는 없으니 주머니에 든 라이터를 만지작거리는 수밖에 없었다. 프랭키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은 없나? 있으면 내가 가진 배턴을 넘기고 싶은데. 안 돼. 당신을 놓아줄 순 없어. 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당신에게 자유는 없어. 당나귀보다 못한 머리로 잘 생각해봐. 그런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 밀턴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지금 오른쪽 발목이 아프지? 한 번 더 힘껏 비틀어 줄까? 발가락 뒤꿈치 위치를 바꾸어 줄게.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까. 힘을 하는 일본어로 중얼거렸다. 밀턴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빅 트러블이라고. 좋아. 이 사건을 멋지게 해결해주지. 이곳은 내 무대니까. 힘을 하는 휴대용 재떨이를 꺼내 탁 소리 나게 뚜껑을 열었다. 재떨이를 한 손에 들고 담배를 문 채 실내를 둘러보는 범죄학자 뒤에 밀턴은 그림자처럼 착 달라붙어 있었다. 도망칠 낌새를 보이면 즉시 달려들 작정이리라. 히무라가 오른발을 절뚝거리는 걸 보고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먼저 문 자물쇠는 제쳐두고 가장 큰 문제는 도어 체인이다. 체인도 무척 튼튼해 보였고 홀더에 호텔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걸 보니 제법 정성 들여 만든 모양이다. 히무라는 평소에 애용하는 검은 실크 장갑을 끼고 체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다. 복도에서 이 체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확인하면 되는데. 그는 발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신문을 넣으려고 문과 바닥 사이를 1cm쯤 띄어놨어. 체인 끝부분에 낚싯줄을 묶어 문을 닫고 나서 복도에서 조작하면. 그건 어려울 텐데.
밀턴은 칫하고 혀를 찼다. 체인에 실을 묶어서 잡아당긴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히무라는 쓴 웃음을 지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바깥에서 실로 도어 체인을 조작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하려 했던 거야. 정말이야? 되는 대로 말하는 건 아니지? 아니라니까. 그보다 체인이 걸려 있었던 건 확실해? 그래. 프랭키를 부르려 했을 때 마음이 급해서 잘 열리지 않았던 게 기억나. 그리고 체인이 걸려 있진 않았는데 걸려 있었다고 착각해서 일부러 자기를 궁지에 몰아넣었을 리 있겠어? 아무리 당신이 괴짜라도 그럴 리는 없지. 히무라는 방을 가로질러 이번에는 창문을 둘러보았다. 두꺼운 커튼을 살짝 젖혀 걸쇠를 살펴봤지만 걸쇠를 풀 때 누르는 버튼이 뻑뻑해서 조작할 여지가 없어 보였다. 이것도 무리군. 히무라의 말을 들은 밀턴은 실망한 듯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보자마자 약한 소리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 나한텐 사느냐 죽느냐가 걸린 문제니까. 현실이 이 모양인데 어쩌겠어. 당신도 이해했지? 안쪽에서 잠긴 이 201호실에서 범인이 빠져나가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아니, 가능했을 거야. 난 범인이 아니니까. 히무라는 담배를 재떨이에 끄고 안쪽 소파에 앉았다. 밀턴이 취해서 잠들었던 소파다. 테이블 위에 위스키 병과 술잔, 노트북, 컴퓨터가 놓여 있었지만 히무라가 살펴보기도 전에 밀턴은 그것들을 재빨리 치워 캐비닛 안에 넣어버렸다. 무기로 쓸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리라. 현장 보존은 물 건너갔군. 히무라는 소파에 편히 기대 실내를 둘러보았다. 오른쪽에 문이 있고 그 맞은편 창가에 안쪽에 있는 것보다 자그마한 소파 2개와 테이블이 놓여 있다. 위치를 움직인 것 같은데 원래 소파는 L자형으로 테이블과 마주보고 있는 것 같다. 침대는 정면 벽에 있고 그 옆에는 전기 스탠드와 전화가 놓인 나이트 테이블이 있었다. 방 한가운데의 널찍한 공간은 휑하니 비어 있었다. 바닥에는 딱히 눈길을 끄는 점이 없었다. 히무라가 있는 방 안쪽에는 소파와 테이블 말고도 미니바와 텔레비전이 들어가는 대형 캐비닛이 있고 가장 안쪽 문은 욕실과 화장실로 이어졌다. 캐비닛 옆에는 옷장이 있다. 그 부근에 밀턴의 커다란 샘소나이트 가방이 놓여 있었다. 주리는 저쪽 테이블 부근에서 범인과 몸싸움을 벌인 모양이군. 그런 것 같아. 밀턴은 뒤에서 히무라의 어깨를 쳤다. FBI에 몸담은 적이 없는 나도 그 정도는 알아. 당신이 여기서 쿨쿨 자고 있어서 깨우지 않으려고 저쪽에 앉았겠지. 말을 걸었으면 일어났을 거야. 주리는 왜 나를 깨우려 하지 않았을까? 그건... 히무라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히무라가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밀턴은 어깨를 흔들며 말했다. 그게 뭔데? 생각난 게 있으면 말해봐. 조 교수는 대답하지 않고 집게손가락으로 입술을 문질렀다. 밀턴은 빈정대듯 그 행동을 따라했다. 밀턴, 이 방에 돌아왔을 때 뭔가 달라진 걸 느끼지 못했어?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방을 나갔을 때와 똑같았고 특별한 기척도 느끼지 못한 건가? 당신 영감도 별 쓸모가 없나 보군. 이봐, 누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대. 당신이야말로 좀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여봐. 히무라는 창가의 소파를 가리켰다. 저 소파 2개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알려줘. 아니, 실제로 움직이지 말고 말로 설명해. 테이블을 에워싸듯 L자 형태로 놓여 있었어. 하나는 내 쪽을 보고 나머지는 창가를 둥지고 있었지. 역시. 밀턴은 앞으로 나와 히무라 옆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뭐가 역시라는 거야? 뭔가 생각났지? 숨기지 말고 말해줘. 이건 내 문제야. 그럼 스스로 해결해. 한마디 내뱉더니 히무라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다. 프랭키 카일은 어떤 사람이지?
프랭키가 왜? 녀석은 편도통에 시달리는 실력 좋은 매니저야. 나이는 38, 갈색 머리와 눈을 가진 와스프야. 종파까지는 몰라. 키는 대충 183cm쯤. 보통 체격. 뉴올리언스 출신이면서 어릴 적부터 록에 미쳐 산 삐뚤어진 녀석이고, 성격은 살짝 어둡지만 머리는 잘 돌아가. 취미는 해킹일 거라고 모두 수군대지만 적은 만들지 않아. 듣기는 프랑스어. 전고를 좋아한다고 들었어. 알았어. 이제 됐어. 프랭키는 이 방의 열쇠를 가지고 있나? 그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어느 나라에 가도 내 열쇠를 가지고 있으려 했지. 실제로 긴급 사태 같은 건 없었지만 내가 자주 열쇠를 잃어버리기 때문일 거야. 당신과 주리에 대해서는 아나? 록봉기에서 주리를 만났을 때 프랭키도 함께 있었어. 그래서 주리의 존재는 알지만 나와 몰래 만나는 사이인지는 모를 거야. 물론 오늘 밤 우리의 계획도 모르고. 리허설이 끝나고 혼자 호텔로 돌아왔다고 했지. 혹시 그 뒤에 프랭키가 무엇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나? 그렇겠지. 그런데 왜 프랭키한테 관심을 가지는지 알려줘, 교수님. 아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찍 호텔에 도착해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주리는 프랭키와 만났을지도 몰라. 밀턴은 몸을 내밀며 관심을 보였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 혹시 프랭키와 주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상상하는 거야? 히무라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그건 너무 비약이잖아.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아무 근거도 없잖아. 프랭키는 주리에게 관심이 없었나? 괜찮은 여자라며 끈적끈적한 눈으로 훑어본 것 같기도 한데, 미인을 보면 항상 그러니까 뭐 관심은 있었겠지. 주리에게 치근덕거렸는지도 몰라. 그건 당신 공상이지. 만일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녀가 거부했을 거야. 거부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 밀턴은 탄식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히무라의 앞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내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다. 당신 이야기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 만일 두 사람이 눈이 맞았거나 프랭키가 주리에게 강요해 어딘가에서 둘만 있었다고 치자고. 호텔 바나 프랭키의 방이 있겠지. 한마디로 문제가 생긴다면 프랭키의 방이었을 거야. 왜 주리가 녀석의 방으로 순순히 따라가겠어? 말로 교묘하게 깨어냈을지도 모르지. 너와 밀턴 사이는 알고 있다. 그가 내 방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런 말로. 사탕으로 어린애를 깨어내는 것도 아니고 주리는 머리가 좋은 여자라고 했잖아. 빨리 당신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판단력이 흐려졌을지도 모르지. 실망이군. 이야기에 전혀 설득력이 없어. 프랭키는 주리에게 달려들었지만 저항이 너무 심한 나머지 이성을 잃고 목 졸라 죽였다. 그런 스토리인가? 그 다음 전개는 뭔데? 당황한 로드 매니저는 주리의 시체를 업고 복도를 가로질러 내 방으로 옮겼다. 분명히 프랭키는 201호실에 열쇠를 가지고 있고 복도에 감시 카메라도 없으니 거기까지는 가능했겠지. 하지만 그 뒤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첫째로 내가 돌아왔을 때 시체는 방에 없었어. 일시적으로 시체를 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나? 둘째, 이건 아까부터 우리 앞을 가로잡고 있는 문제인데 프랭키는 어떻게 안에서 문이 잠긴 방에서 탈출할 수 있었지? 문제가 발생한 건 프랭키의 방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주리에게 201호실의 열쇠를 보여주면서 밀턴이 네가 오면 자기 방으로 데려가라고 일러뒀어 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지. 그렇다 해도 내가 제기한 두 가지 의문은 하나도 풀리지 않았어. 그 물음에는 어떻게 대답할 건데? 식은 죽 먹기지. 당신이 무대에서 보여줬던 화려하고 신기한 퍼포먼스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이야. 밀턴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어린애 장난이 뭔지 말해봐. 히무라는 밀턴의 파란 눈동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들으면 놀랄 만큼 간단한 답이야. 당신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칸노 주리의 시체는 이 방에 있었어. 하지만 사각에 있던 까닭에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지. 사각이라니. 그게 어딘데? 아마 창가 소파 뒤였을 거야. L자형으로 놓인 소파 그늘 말이야. 밀턴은 고개를 돌려 창가를 보았다. 빈틈투성이다. 지금이라면 달려들어 제압할 수 있겠지만 히무라는 더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 황당한 소리를 하는군. 그는 고개를 돌려 말을 이었다. 그야 저 뒤에 시체가 있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을 테니 내가 알아채지 못했을 가능성은 인정하지. 하지만 잠에서 깼을 때 주리는 문 근처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 설마 시체가 제 발로 움직였을 리는 없잖아. 당연하지. 시체는 물리적인 힘을 가한 결과 소파 뒤에서 지금 있는 장소로 이동한 거야. 한마디로 시체를 끌어당긴 거지. 끌어당겼다고? 어떻게? 가늘고 튼튼한 실을 이용했을 거야. 시체에 실을 묶고 문 밑을 지나 방에서 나가 실 끝은 복도를 가로질러 프랭키의 방으로 이어졌지. 이내 당신이 콘서트를 끝내고 돌아왔고 그때부터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할지 프랭키는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어. 기다리던 사람이 오지 않아 짜증이 날 대로 난 당신은 위스키 병을 들고 정신없이 술을 마시다 취해 잠들었지. 그 순간을 노려서 밀턴이 끼어들었다. 잠깐, 내가 잠든 걸 어떻게 아는데? 일단 정원으로 나가 발코니로 올라와 창문으로 들여다봤겠지. 커튼이 열려 있었으니까. 나는 바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단언할 수 있어. 지금 저 커튼은 시체를 본 당신이 당황해서 친 거겠지? 그래, 내가 커튼을 쳤어. 한마디로 프랭키가 창문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고. 그래. 당신이 꿈나라로 간 걸 확인한 프랭키는 서둘러 자기 방으로 돌아와 실을 잡아당겼어. 그렇게 숨어있던 시체는 소파 뒤에서 튀어나온 거지. 일이 그렇게 될까? 밀턴은 불안한 듯 다리를 떨고 있었다. 시체가 소파와 테이블을 밀었다면 지금처럼 위치가 어긋나는 정도로 끝나지는 않았을 텐데. 나름대로 머리를 썼겠지. 시체를 묶은 실을 침대 다리에 묶어둔 뒤에 문 밑으로 통과시켰을 수도 있고, 지점을 만들어두면 시체를 옆으로 이동시키고 나서 문 근처까지 잡아당길 수 있거든. 시체에 실 같은 건 없었어. 실을 이중으로 만들어서 손목시계나 벨트를 지나게 했겠지. 그러면 원하는 곳까지 이동시키고 나서 한쪽 끝을 놓으면 회수할 수 있으니까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것 치고는 제법 괜찮은 트릭이야. 201호실 문 앞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다 경비원에게 들키면 의심을 받을 테지만 프랭키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어. 자기 방에서 복도 맞은편에 201호실에 있는 시체를 조종한 거지. 너무 대담한 수법이야. 인형극도 아니고 사전 연습도 없이 성공할 수 있을까? 밀턴은 가죽 바지에 무릎 부분을 꾹 쥐고 있었다. 성공시켰겠지. 우리는 그 결과를 목격했고. 이상해. 뭔가 석연치 않아. 당신이 말하는 튼튼한 실이 우연히 프랭키의 수중에 있었다는 거야. 애초에 바닥에 실이 있었다면 내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멀쩡했으니 분명히 봤을 테고, 실이 복도를 가로질렀다면 경비원이 목격했을 거야. 머리카락 굵기의 투명한 실이라면 눈을 부릅떠도 잘 보이지 않겠지만 그런 실은 시체를 움직일 만큼 튼튼하지 않아. 그렇게 가늘고 튼튼하다니 슈퍼스트링이군. 그나저나 정말 그런 실을 모르나? 미스터 아티스트? 혹시 당신이 말하는 실이? 밀턴은 히무라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챈 듯 눈을 부릅뜨고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당신의 기업 비밀일 테니 낱낱이 밝히라는 말은 하지 않겠소. 하지만 당신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피터팬 뺨치는 공중부양술에는 비밀이 있을 테지. 중력을 무시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특수한 실에 매달려 공중을 나는 거지.
슈퍼스트링은 당신과 프랭키의 바로 옆에 있었어. 하지만 여긴 백스테이지가 아니야. 아무리 로드 매니저래도 프랭키의 방에 거실이 있었다는 건 이상해. 있었으니 이용했겠지. 있었으니 그 트릭을 고안해 악마의 인형술사로 변신한 거야. 이게 느닷없이 시체가 201호실에 나타난 기괴한 현상의 진상이야. 알아들었나? 비겁한 프랭키가 고주망태인 당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거야. 밀턴은 머리를 쌓아놨다. 충격이 심한 듯했다. 녀석은 지금 어디 있지? 당신이 잠에서 깨 난리법석을 피울 때 근처에 있기 싫었을 거야. 어디서 전골로 배를 채우고 술이나 한잔하며 시간을 때우고 있을지도 모르지. 용서 못해. 주리의 목숨을 빼앗은 걸로도 모자라서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니. 죽여버리겠어. 히무라는 무표정한 얼굴로 엄지손가락을 들어 욕실을 가리켰다. 화장실에 전화 있지? 내가 신고할게. 괜찮지? 밀턴은 대답 없이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다. 히무라는 내선 전화로 프런트에 연락해 201호실에서 사람이 죽었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다. 문득 거울을 보니 머리가 엉망진창이었다. 화가 치밀어서 그는 머리를 더욱 헝클었다. 경비원을 데리고 호텔 매니저가 달려올 때까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방 안의 참상을 보고 숨을 삼켰다. 나비 넥타이를 맨 매니저는 어눌한 발음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며 누군지도 모를 히무라에게 물었다. 범죄학자가 설명하려던 순간 프로페서. 밀턴은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까 그 줄이 역시 뭔가 이상해. 당신 말대로라면 줄이는 10시 전에 살해돼서 소파 뒤에 있었던 거잖아. 그리고 내가 잠들고 나서 이동한 거고. 만일 그렇다면 바닥에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가엾은 줄이는 죽은 뒤에 실금했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런 얼룩은 보지 못했어. 히무라는 돌아보며 대답했다. 그래, 그런 흔적을 찾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밀턴은 불안한 듯 제 어깨를 껴안았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설명해, 프로페서 히무라. 아까와 이야기가 다르잖아. 내가 한 얘기는 탁상 공론이야. 실제로 그런 인형극이 벌어지지 않았어. 시체는 소파 뒤에 숨겨져 있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야. 지극히 단순한 이야기지. 칸노 주리를 죽인 건 바로 당신이야. 히무라의 손끝이 자신을 가리킨 순간 남자는 노라고 소리쳤다. 아니, 다른 사람이 범인일 수가 없어. 당신은 주리와 만났어. 그리고 죽였지. 정말 잊었다면 플래시백에 의한 환각과 환청으로 창란에 빠진 거겠지. 당신은 약을 끊었다고 했지만 그게 바로 주리를 죽음으로 몰아간 거야. 당신 억측이잖아. 본 것처럼 말하지 마. 당신이 주리를 죽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런데도 당신은 혼란에 빠져 있고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지. 연기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된 걸까? 당신은 그녀를 죽인 사실을 잊어버린 거야. 답은 이것밖에 없어. 날 미친놈 취급하지 마. 플래시백은 얼어 죽을. 난 그렇게 쉽게 이성을 읽는 사람이 아니야. 그야 그때 울컥하며 뭐가 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긴 하지만. 말하는 와중에 자신에 대한 의혹이 짙어졌는지 밀턴의 낯빛은 점점 창백해졌다. 히무라, 날 배신한 거야. 내 결백을 믿어준 게 아니었어. 내가 언제 당신의 결백을 믿는다고 했지? 그런 소리는 한마디도 안 했어. 시체를 살펴본 순간 이미 당신이 범인인 줄 알았어. 그녀의 목에 남은 에크네는 뚜렷한 특징이 있었어. 당신이 오른손에 낀 그 투박한 반지 자국이야. 날 속였군. 이 방에서 나가려고 허튼 소리를 꾸며대다니.
이 사기꾼. 밀턴은 주먹을 쥐었지만 느닷없이 실이 끊어진 마리오네트처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가엾은 줄에게 기어가 가냘픈 오른손으로 쓰다듬으며 왜 하고 중얼거렸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대체 왜?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던 도쿄의 밤이 엉망이 되어버렸잖아. 도쿄의 밤이. 조 교수는 울컥해 한마디 던졌다.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록스타에게 달려간 경비원들과 엇갈려 방을 나온 히무라는 깊은 한숨을 쉬며 벽에 기댔다. 삐끗한 발목뿐만 아니라 밀턴이 붙잡은 손목이며 벽에 찧은 어깨 등 구석구석 성한 곳이 없었다. 마음이 놓인 탓인지 단번에 아픔이 몰려와서 그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조심스레 묻는 매니저를 향해 가까스로 미소 지으며 비아냥대는 것처럼 들리지 않도록 대답했다. 네, 별일 없습니다. 애초에 분수에 맞지 않는 호텔에 묵는 게 아니었어요. 푹신한 침대로 가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했다.